불과 며칠 만에 이제 겨울이라면 겨울 가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바람 부는 방향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는 북서풍, 북동풍이 되고 뭐 11월 1월 평균 기온이 올해가 유난히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글쎄 저는 불딱 쉽지 않지만 강원도의 지역, 철원이라든가 연천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은 그래도 경기 남부보다는 높은 낮은 온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호르타인은 추위에 강한 내한성 품종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연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으로 기후나 환경 요즘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똥을 칠 수가 없어요. 밭에 못 들어가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다들 세입장에 똥이 드글드글해갖고 운동장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칠 데가 없으니까 계속 깔고 갑니다.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염들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계온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소가 잘 우유를 낳는데 어느 한계까지가 떨어지면 뭐 임계온도는 고온도 있고 저온도 있습니다만 그 자기의 유량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보다 더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대사작용을 억제하게 되고 우유도 안 내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 자기 대사작용이 없어지면 폐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임계와 하한 온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온도는 어린 가축은 더 심해요. 임계온도가. 그리고 큰 소 같은 경우는 크게 임계온도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겨울철 사양관리의 핵심은 특히 어린 송아지. 어린 송아지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기온은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들이 루미네이션 관찰하기 때문에 내부 발열에 의해서 견뎌내는데 어린 송아지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린 송아지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면 송아지 같은 경우는 분만 직후에 온도가 이 정도 13도, 15도, 25도까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온 임계 온도는 마이너스까지 딱 안 내려가요. 좀 커야 한 6, 7개월까지 커야 마이너스 임계 온도가 되고 대부분 뭐 한두 달짜리 그 사료백이나 유대기 같은 경우는 저온 임계 온도가 거의 플러스 온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송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요한 게 깔집입니다. 특히 이제 그 송아지의 폐사는 기본적으로 설사, 낙농은 좀 덜하지만 한우는 기본적으로 설사에 대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설사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지금 뽀송뽀송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뽀송뽀송 해줘야 자기 체온도 유지하고 그리고서 추위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깔집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끔씩 농가 가셔서 어린 송아지 칸 보시고 그 송아지 칸이 좀 똥이 많다든가 하면은 좀 치워서 아니면 그 톱밥이라도 덧방을 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온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또 하나 뭐 요즘 많이 파는 덮개가 있죠. 이걸로 하시든지 덮어 씌워서 온도를 조정해 주든지 하든가 또 하나 이제 할로겐 램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켜줘서 어린 송아지의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풍속이 올라갈수록 외기 온도는 더 낮아져요. 우리가 뭐 여름철에는 그 온도와 습도 지수에 의해서 이제 그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는 풍속과 가는 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을 갈 것이냐. 북서풍과 북동풍에 있는 목장들을 보면 북쪽에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세요. 그렇다고 맨날 이게 뭐죠? 렌즈 커튼을 가격적으로 막아놓으면 환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기라는 부분도 계산하셔갖고 렌즈 커튼의 사용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강구해 주시고 혹시 담배 피시면 방송 피다 보면 바람 방향이 어디 가는지 아시죠? 없으면 그냥 뭐라고 태워서 보시면 바람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방향을 설정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요즘 겨울철 되면 이제 이런 랩핑을 해놓은 조사들이 많습니다. 이거 충분히 활용이 되거든요. 요 2단만 쌓아도 북서쪽에서 2단만 쌓아놓으면 그만큼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뭐 이거 보통 기본적으로 1년치니까 겨울에는 나비들고 뭐 봄부터 써내리면 바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자가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 바람 부는 쪽에다가 막아주게끔 해주시면 충분히 큰 돈 안 들이고 바람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깔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톱밥, 왕기어, 분쇄한기어 이런 거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흡수율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흡수율이 잘 되느냐. 요즘 유행하는 게 톱밥반, 왕기어반을 섞어서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쿠션의 역할도 해주고 가장 많이 흡수가 잘 되고 배수도 잘 빠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톱밥만 배속 쓰는 것보다는 좀 비용이 덜 드니까 같이 섞어서 뭐 2대1 비율로 섞어서 하든지 아니면 1대1 비율로 섞어서 농가가 뿌리게끔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바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같이 쓰게 한다. 왕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흡수율이 없어요. 흡수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기만 단독으로 까는 거는 그 우사 바닥에 아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붕, 단열재, 즉 저희가 지붕을 막아치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온도 차이에서 결로 현상이라 결로. 또 이 결로 현상이 기본적으로 우사의 그 바닥에 지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사의 결로 현상 아니라 했고 저 결로 현상 일어나는 방법은 가장 큰 문제는 바람의 흐름이 없어서 바람의 흐름을 이해해주면 그것이 다 결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우사 안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우사를 고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방향을 만들어주고 방풍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주면 우사의 그 기본적인 결로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 환기가 안 되는 농장들은 이 지붕에 거미줄이 많아요. 거미줄이 많은 집은 반드시 환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유독 어느 집은 거미줄이 없는데 또 어느 집은 유독 거미줄이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거의 대부분이 거미줄은 기본적으로 바람, 환기에 대한 지표, 신부력, 동물이기 때문에 거미줄을 보시고 많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하게끔 유도해 주셔야 돼요. 지붕을 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그 벽에 있는 부분들을 좀 뜯어내서 바람이 통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거 아까 얘기한 환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제가 서 있으면 제 높이가 되게 크고 높이는 1m 60, 50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렇죠? 키가 작으시면 작은 분도 있지만 손은 항상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바닥에서 높아야 50cm. 서 있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앉아있거나 하다 보면 우리가 보는 무릎 높이 밑에서의 그 공기의 질이 어떤지를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서서 막 보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다니면서 앉아보세요. 앉아서 공기가 냄새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수준하고 여기 있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 유기물에 대한 화학가스, 그런 가스, 아모니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냄새가 나는 부분들을 보시고 워낙 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들어가면 다 알아요. 아십니까? 그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면 환기가 안 좋고 이 아모니아 가스가 높게 나오는 농가일수록 유성분이 안 좋습니다. 해보면 유지방도 많이 안 좋아요. 제가 그것도 특이하게 왜 그럴까 하는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배경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환기가 이런 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황화수소라든가 아모니아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온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젖소가 갖고 있는 생리적인 반응이 기본적으로 이제 혈관의 축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혈관 축소가 일어나다 보니까 대사작용이 다운이 됩니다. 다운되니까 그 다운되는 대사작용에 의해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자라게 돼서 산량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 한계가 넘어서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섭취량도 마찬가지. 아까 그 대사작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내에서 발생되는 열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요구량이 확 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료 섭취량이 증가가 됩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사료가 대부분 다 사료가 뭐 뻘크차나 와서 자가대고 하시는 간에 아침에 쭉 부어주고 하루에 한 번 부어주는 시스템도 있고 농가 자가농가나 그러면 하루에 2번 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번 부어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섭취량이 언제까지 움직여지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주수 개념에서 35kg, 40kg의 섭취량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리고 언제 떨어지느냐 대부분 거의 대부분 농가가 일률적으로 40kg씩 부어주면서 막 쌓이는 무사에서 쌓는 경우도 가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이제 끊어내기거나 나눠먹으면서 조절을 하는데 그 30kg대로 조정을 하거나 35kg대에 조정을 하는 농가들은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10% 이상의 요구량이 늘어나요. 그럼 10%면 40kg 먹인 농가는 우유가 안 나더라도 44kg 꼴 먹는 거예요. 30kg 먹는 농가는 무조건 33kg 정도 더 먹여야 제일 유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시죠. 안 하시니까 겨울 되면 하는 얘기가 사료가 안 좋아. 왜 우유가 안 들어? 젖이 안 불어. 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는데도 우사 바닥이 안 좋죠. 우사 바닥 질러대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은 더 많아지죠. 실제로 더 추우니까 열내기 위해서 소비되는 발열 에너지량은 더 많아지죠. 그리고 사료는 부탁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본인 생각은 똑같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똑같이 주는 양을 계산해보면 기본적으로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료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료량을 보통 5 내지 10kg를 늘려주시는 게 원칙이고 그걸 늘려주는 거를 배합사료로 늘려주시게 되면 조농비가 깨지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사 가서 소가 기본적으로 바닥에 싸는 똥이 지르냐 안 지르냐 아니면 연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배합사료를 증량을 해야겠다,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똥을 잘 산다, 아무 문제 없다, 유지율도 높다 그러면 배합사료를 늘려주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똥이 자꾸 이제 연변기가 보인다 농가에서. 근데 연변기가 보이는데 거기다가 배합사료 좀 더 질러버리면 그냥 헐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TMR을 드리든지 아니면 질 좋은 건초를 차라리 1~2kg 더 주십시오라고 하면 자기 본인 스스로의 그 발효율이 증가돼서 에너지를 쓰고 보온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지해 주셔서 TMR을 늘릴 것이냐 배합사를 늘릴 것이냐 또는 조사를 늘릴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가서 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똑같은 얘기지만 산유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민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많은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UA 검사를 한다든지 아까 유성분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보면 자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유성분 검사로 유지방, 유당배, 유당, SNF까지 아실 수 있죠. MUA까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의 그 유성분은 유당배과 유당이에요. 두 가지. 유당은 계산 편해요. 무지고용물 빼기 단백질 하면 돼요. 갖다 나옵니다.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무기물은 거의 일정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점 상관없습니다만 대부분 4.5에서 5.0 사이에 유당이 부터가 되는데 유당 성분이 4점대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 단백질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당을 판단하면 유당을 볼 때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SNF는 에너지보다는 섭취량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지고용물이 8.8 정도 수준을 놓고 8.8이라는 기준을 놓고 8점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건물 섭취량이 늘어나요. 7점대만 나오는 것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소가 7밖에 안 나오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섭취량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7점대 나오는 것을 개선시켜서 8.5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9.0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섭취량이 너무 과도한가 아니면 에너지 많이 늘어나나 사료가 찐에 짙한가들을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유당배, 유지당, 아까 MUA는 단백질이니까 그 빼고 유당과 유당배, SNF를 보시고 섭취량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그 양을 모자라게 되면 보충해 주시는지 아니면 빼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가 좀 짙어져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유 주문사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 25를 매기시는 가정에서 25
집어버렸다. 그러면 프로골드도 조금 상향 경험하신다든지 아니면 프로골드를 매기신다. 그러면 프로골드가 높은 게 차기도 탑이죠. 차기도 탑이 높습니다. 차기도 탑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 고능력 사료로 살짝 시기적으로 올려주신다든지. 그래서 사료는 한 회사가 만들면 그 사료의 종목이 바뀌어도 섭취량이 크게 되는 겁니다. 타사료, 그러니까 우리 사료에서 타사료로 옮겨가는 경우는 사료의 기본적인 배합비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섭취량 거부가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만 같은 회사 제품의 그 품종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분표가 약간 일정합니다. 뭐 크게 큰 새로운 원료가 들어가고 새로운 원료가 빠지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막 교체를 하셔도 뭐 하루 이틀만 되고 교체하셔도 아무 섭취량에 저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체를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일축에 있는 한 농장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걸로 막 바꿔드려요. 처음에 프로골드로 매기셨다가 유량이 유지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S5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S5 한 2개월 매기고 조금 더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차기도 타.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잘 나와. 그러면 다시 또 뭐 굳이 많이 비싼 필요 없으니까 프로골드 낮춰주면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바꿔주는데 그냥 잘 적응하세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굳이 사료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노이로제처럼 걷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의 저희 사료의 차기 사료에 지난번에 드리겠지만 차기 사료의 일반적인 특성 성분들을 조금은 다른 섭취하고 이제 그래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해주십사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좀 공부를 하셔서 그 사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갖고 있으셔야 잘 미십니다. 같은 얘기니까 영양 공부하는 문제죠. 근데 어린 송아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온 마이너스 4도까지 떨어지면 일반적인 상온에서부터 에너지 요구량이 32%입니다. 차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요구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농장 가보면 똑같아요. 어린 송아지 키우는 시골 농가에 가보면 대부분 배아들어서 그냥 다 부어놔요. 하루치 저번에 이틀 3일치까지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부어주게끔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잘 안 듣죠. 되게 안 듣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얘의 송아지의 섭취량 변화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포 이빨에 다 부어놓고 이틀 가는지 3일 가는지도 모르게 가요. 그러면 얼마나 먹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안 먹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마음에 없어서 밥 먹으려면 찝찝하죠. 잘 안 먹게 돼요. 배고파요 없지. 그러니까 소도 똑같이 좋은 사료를 매일같이 신선하게 주는 것이 섭취량의 변화가 없는데 신선하지 않은 사료를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 섭취량이 기본적으로 10%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 같은 경우는 더 먹어도 모자라는 판에 덜 먹게 되고 천천히 먹으니까 애 영양성이 떨어져서 설사도 하게 되고 호흡기도 걸리면서 문제가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사료를 좋은 부분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 송아지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맨날 차가운만 신경을 쓰시는데 어린 송아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나가서 왜냐하면 어린 송아지가 잘 커서 올라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개월수 13개월, 15개월 넘게 근무시키고 25개월 안쪽에 새끼를 하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 겨우철에 어린 송아지는 잘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겨울 송아지들이 건너와서 첫 종시키려면 17개월, 18개월 걸려요. 낮에 동메달 송아지들은 잘 돼요. 한 15개월 안쪽에 발정이 오고 잘 종시키는데 겨울 송아지가 특이하게 18개월, 19개월 넘어가요. 왜? 관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여기도 어린 송아지는 기본적으로 더 좋은 거, 거기다 건초 같은 거 주시고 티모시는 좋은데 비싸지만 거미다 건차가 지금 650원, 700원까지 올라갔고 티모시도 750원 올라가지만 좋은 거를 먹이는 만큼 그만큼 혜택을 주고 빨리 우위를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신해 주셔야 돼요. 어린 송아지한테 톨패스 주시면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내분비 계열의 문제가 있어서 사료 소화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말하는 통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료율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역할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호성이 좋은 풀들로 조정을 해줘서 조금
무조건 증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돌배스가 지금 현 상황은 뭐 토리든 나이든 없으니까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좀 풍족하게 서로가 좀 구사료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조금 질 좋은 건초로 바꿔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량이 평균 30kg 나왔던 시절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좀 짜야 오르면 40kg, 좀 짜야도 40kg. 30kg대 유량을 낳는 농가와 40kg대 낳는 농가는 수준이 저희가 차이가 나서 관리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반드시. 육성호도 마찬가지로 육성호도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섭취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대부분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저는 강한 산수 인분은 이 정도 됐고요. 산수 이남은 아직은 여기까지지만 그래도 보통 평균 기온 15도에서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섭취량이 증가되니까 그 증가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기우도 같은 일량을 내는 데 필요한 유지 요구량들이 달라져. 그래서 늘어나죠. 보통 18kg, 이게 27kg 나는 기준에서 놓은 거라고 보면 18kg 나지만 그게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같은 우유를 내더라도 필요한 그 요구량이 한 2%, 3%까지 증량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도가 되면 10% 이상 증량을 해줘야 이 유량이 유지되기도 하고 조금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혼자 단계별로 간단 송아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송아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호흡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 호흡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보면 농장 송아지 칸을 가보면 방풍이 안 있어요. 그걸 저도 농장을 가서 몇 군데 가보면 송아지를 이렇게 한 대다 키우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송아지는 한 대다 키운다고 해서 안 큰다, 아니가 그냥 내가지는데 절제하게 송아지의 그 우사 칸에는 방풍시설을 해주세요. 뭐 돈 하나 제일 안 드는 거는 하프 같은 거 아까 올려놓든지 아니면 아까 그 랩해놓은 그 조사료를 그 주변에 잘 공고하게 쏴주면 송아지는 방풍에 의해서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호흡기나 설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송아지 초육대기 설배기가 한 50만원, 90만원, 지금 70만원 올라간 거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5만원, 3만원 했을 때는 신경 안 쓰지만 지금 거의 50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우를 키웠다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한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10개월짜리가 450만원 받아내니까 50만원짜리 키우는 거하고 450만원짜리 키우는 거하고 관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똑같은 소니까 그거를 관리해서 해주고 기본적으로 설사를 한다, 아침에 설사를 한다든가 또는 오후에 한다든가 이게 발견되면 즉각 처리를 해줘요. 즉각. 한우는 더 심합니다. 한우는 아침에 보고 오후에 해야지 그럼 걔는 끝났어요. 거의 폐사율이 커요. 그나마 홀스타인이 조금 내병성이 강해서 필요하지만 아침에 발견하는 경우는 반드시 아침 이내에 1시간 2시간 이내에 처치를 해서 치료하면 약값도 거의 2배도 안 들어요. 50%만 줄여도 훨씬 더 빨리 송아지들과 회복이 되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설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항생제하고 주사제를 넣는 거는 아니까 그와 동시에 전해질제를 주셔야 됩니다. 왜?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탈수 문제 예방하면서는 전해질을 처방하는 것이 좋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육성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유지오일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사료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 차기온은 기본적으로 40이니까 온도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연락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제 더운 환경에서의 축소 환경, 이제는 환경 얘기예요. 불결한 공기, 높은 습도는 기본적으로 소환되는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환기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기에 대한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유질뿐만 아니라 유량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 우산을 대부분 농가들은 다 톱밥을 깔고 완결을 깔고 하는데 가끔 이런 걸 안 깔아놓은 농가가 있어요. 그냥 시에서 바닥에 그냥 키우는 농가가 있어요.
하셔갖고 제발 톱밥이든 깔치든 깔게끔 해주셔야지. 안 깔면은 기본적으로 유방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출되는 게 안 되게끔 찬 바닥에 기본적으로 유방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유방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관리인데요. 대부분 보면 온도를 잘 안 맞춰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거 기회가 있으면 감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감전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각 여름에는 내내 이제 보온등을 안 켜고 있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냉각 부수기에 온도를 킵니다. 근데 이게 유전되는지는 몰라요. 반드시 보온기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농가가 가서 관리하게끔 체크를 해보게끔 하셔갖고 이 감전사고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 막아줍니다. 그리고 보면 온도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은 때하고 높은 때하고는 물 섭취량이 훨씬 달라져요. 보통 15도, 10도 안쪽에서 유지해주는 거하고 거의 얼음이 들어있는 상태의 온도, 뭐 0도, 1도 사이에 보면 섭취량이 줍니다. 아시다시피 찰기온은 물을 기본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물이 제한이 안 걸리게끔 항상 보온에 아니면 온도를 급수 온도를 유지하게끔 꼭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규 일반적으로 밖이 추우니까 우리가 차규를 하고 대부분 이제 침지를 하고 대부분 침지액이 겨울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스린을 걸어서 조금 코팅되게끔 해주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뭐 침지제만 쓰시고 건너가면 잘못하면 소의 우두가 얼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소가 차기가 끝난 다음에 안 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차가 끝나고 대부분 사료를 제방해서 먼저 사료 쪽으로 가서 사료를 먹는 시간이 걸리게끔 해주면 기본적으로 유두가 닫히는 시간을 벌어요. 근데 이걸 사료를 제한을 걸고 뭐 여러 가지 물도 제한을 걸어버리면 가다가 그냥 앉아버려요. 그럼 찬바닥에 추운데 앉아버리면 그 사이로 유두가 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대부분 차가 끝나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꼭 유사하게끔 해주셔갖고 서 있는 시간이 좀 있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두가 동강 걸리는데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바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똥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요 상태로 놔뒀다가 그냥 겨울 건너가면 바닥 똥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바닥의 관리, 발굴 관리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겨울이 얼기 전에 한 번 더 로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최대한 우사에 있는 똥들을 치워내고 깔끔하게 만들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급질병을 막아주는 요인입니다. 이 발급질병은 기본적으로 우상피부염, 제염염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야매증은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치료하셔야 돼요. 치료하고 움직여야지. 근데 요즘 보면 대부분 발육 깎는 분들이 오셔서 치료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방법이 있잖아요. 황산동 10대1을 풀어갖고 발급에 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우산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스프레이도 지금 스프레이도 팔아요. 스프레이도 팔아서 그냥 찌부러지면 돼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게끔 발이 된다. 그러면 계속 제각사가 와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거 발 안 좋으니까 저기 샤기에 들어올 때 좀 스프레이 시설 기계 있거든요. 두 가지 스프레이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파니까 그거 사서 보소 발급에다 뿌려주라. 그러면 3, 4일만 뿌리면 현저하게 좋아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안 그러면 지도계에서 공동구매 하시든지 해서 하시면 쓰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발급질병이 예방됩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 잘 이기 위해서 또잘 전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급수기, 전기 있었을 때의 누전 이게 한번 누전에 감염되면 절대 그런 물먹을 안 타죠. 한 번 당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농가분들한테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이거는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유전에 제가 몇 번 농가를
차교실에서 소 뻗어봤어요. 유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소는 약한 전류에도 쇼크가 되게 커요. 우리가 이제 220V 좀 만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근데 소는 110V만 가져가요. 특이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항전 똑같은 얘기죠. 폭설, 뭐 작년, 재작년에 똑같이 눈 와갖고 문제가 있었던 건 다 아시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콘서트가 뭐 이거 지금 보강하세요. 뭐 무너져 하지만 뭔가에서는 조금 관리하게끔 폭설 예방에 대한 부분들 조금 강조해서 항상 그 내가 보기에 의사 구조가 안 좋은 집들이잖아요. 뭐 비닐하우스 의사라든가 그런 의사들은 꼭 가끔씩 자주 전화를 하셔갖고 어때요? 괜찮습니까? 보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예방이 된다는 것을 그런 부분도 국가인도 사상취량을 기본적으로 10% 이상 증량한다. 무조건. 농가가 굉장히 괜찮아. 뭐 잘 먹어. 아니요. 늘려주세요. 지금 소가 마르니까 늘려주십시오.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가 안정되게끔 사상취량 늘리고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겨울 되면 칼슘 소화율이 떨어져요. 특이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회성은 지금 시중에 뭐 일반적으로 뭐 110원 정도 수준에서 구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석회성은 기본적으로 석회성 안에 들어있는 칼슘 농도가 23% 이상밖에 안 되고 그 석회성이 소 내부로 들어와서 흡수되는 흡수율이 또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낮아요, 흡수율이. 그러다 보니까 뭐 110원, 120원, 150원에도 구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막 10kg씩 주시는 겁니다. 차라리 TCP, DCP, 3이상 칼슘, 2이상 칼슘이 있습니다. 합성돼요. 근데 소화 흡수율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뭐 농장에서 볼 때 소가 고농여인데 소가 조금 멍청하다. 저 쟤는 왜 이렇게 멍청해? 활동성이 떨어져갖고 그렇게 활동이 멍 있다. 그러면 유혈 초기 증상 같은 거죠. 그 소한테 석회성을 좀 약하니까 TCP 같은 거를 늘려주면 한 50g, 80g 주면 활동성이 커져. 그래서 만약에 농장에서 소가 석회성을 안 먹인다, 뭐 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첫 번째는 싼 거 먹기 하지만 살아야 살 때는 좋지만 이왕이면 TCP, DCP로 주신다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요즘 다 전화하면 다 생각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 6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키로당 또 주시면 훨씬 더 소들이 또 활력이 생기고 우유 내는 것도 괜찮고 분만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생기는 것들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CP를 칼슘 소스는 석회성만 있는 게 아니니까 TCP나 DCP로 조금 권장해 주시면 소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 크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 뭐 뒷마트 우리 마트에서도 관리 뭐 필요하시면 갖다 놓고 파시는 것도 중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칼슘 소화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는 빈산을 주는 아까 얘기로 섭취량이 떨어지면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기본적으로 어린 가축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섭취량을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 지난번에 봤던 얘기지만 뭐 사료에 대한 주는 형태 이런 형태 이렇게 주시든가 또는 뭐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얘는 소가 거의 파이프만 있어요. 그래도 섭취량이 제한이 안 걸리니까 밀어내는 힘이 없어서 그냥 파이프가 안정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도 충분히 버티는 그런 거 그래서 섭취량이 사조에서 안 떨어지게끔 겨울철 많이 와요. 겨울철 많이 와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되면 기본적으로 사료를 대부분 한 달 간격을 시켜요. 여름에는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일주일간격으로 시킵니다. 근데 한 달 간격으로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5톤치 한 차례만 시켜서 쓰면 안 되고 3주, 4주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뻘크통의 결로 때문에 곰팡이 피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곰팡이는 그럼 마이너스 온도에서 안 되냐? 안 되지만 낮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낮에 온도부터 1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 10도 곰팡이가 움직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수도 있습니다. 뭐 환경적인 경우도 있고 곰팡이 노출 시간이고 시간적이나 동종도 있습니다만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우유로 나오는 게 2%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층이 우리가 우수에 검출을 했어요. 0.07 건너가면 그러니까 보내죠. 나왔다고. 근데 수치는 잘 안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것만 넘어가면 보내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0.07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기에 50대가 먹어주는 거예요. 반칙 내에서 일부는 다 곰팡이 독소가 미생물에 의해서 뭉개져요. 없어지는데 워낙 많은 양이 들어오면 그게 미처 다 분해를 못하고 우유 쪽으로 전이가 되는데 그 전이율이 거의 2%예요. 그러니까 100을 먹으면 2%가 우유 내에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유가 내가 0.07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거기에 20배 이상 나오는 그 50배 가까이 나오는 원료가 오염되고 그게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있을 수 있는 환경 요인이 뭐가 있겠어요? 뻘크통, 사료, 바다 또는 차기실에서 쓰는 우리가 바가지에서 쓰는 그 사료통의 그 통 안에 있는 내용물 그리고 이제 뻘크 라인 오는 그 라인이 딱 그거잖아. 그 조사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건강함수에 갖다 먹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랩핑을 잘 안 하는 경우는 상당량 그쪽으로 그 톡신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 랩핑된 조사를 사용하시고 건너가요. 그리고 자가조사를 하시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뭐 랩핑에 쓰는 거. 그러면 겨울철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랩핑 하나를 뜯어서 보통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롤을 원칙으로 씁니다만은 소가 작으니까 뭐 부수가 작으면 뭐 이틀에 한 롤까지는 허락을 해요. 이틀에 한 롤까지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됐대 농가가 불편하다고 사조 앞에다가 막 몇 개 갖다 놓은 거 있어요. 하루에 한 롤도 쓸까 말까 하는데 그걸다가 막 갖다 놔요. 갖다 놓고 그 앞에다 뜯어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뭐 우르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롤 갖고 며칠 먹이겠어요. 거의 열흘 먹여요. 그리고 열흘 동안에 곰팡이가 안 핀다. 펴요. 겨울에도 곰팡이는 저온에서 피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 생기는 거예요. 톡신이. 그래서 그 톡신들이 결국은 소한테 들어가서 우유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야, 사료가 문제가 돼서 나타난다는 정도도 있겠지만 조사료에서 오는 정도도 상당히 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조사료도 기본적으로 한번 뜯으면 겨울철에는 3일 이내에 다 좀 관리해 주시고 여름철에는 무조건 하루에 하나 정도 있게끔 관리해 주셔야 곰팡이에 대한 부분이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곰팡이 독소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뭐 결국은 장 가고 가장 문제가 면역력을 시키는 거예요. 장폐색, 장출혈. 요즘 이상하게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장출혈이 많아요. 요 근래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역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 떨어지니까, 온도 떨어지니까 면역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북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체 남부까지도 세균성 발설사가 지금 시작했어요. 우수 다 나와요. 꽤 많이 퍼질 거예요. 그 세균성이나 발설사는 기본적으로 소가 한두 마리씩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좀 길게 4, 5일 이상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하는데 멈춰요. 그리고 그 다음도 다른 애가 또 건너가요. 뭐 저희처럼 번져요. 그러니까 싸는 놈들이 여기에 대여섯 마리, 저쪽에 뭐 2, 3일 지나면 저쪽에 대여섯 마리, 이쪽에 대여섯 마리 이렇게 늘어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 지금 지사제에 쓰는 약 있죠? 제가 뭐 수의사가 아니어서 말을 못합니다만 그런 약들을 조기에 처방해 주셔야 돼요. 난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멈추고 나중에 항상은 이게 그 똥에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장출혈까지 건져서 폐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별도치가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보면 장염, 장출혈, 무조건 T2 톡신이나 동물이라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압 장사와 우두 감소되고 동 같은 경우는 발급병 그리고 후방염 그리고 이제 대란화 같은 경우는 발전 관련된 난소의 기능을 떠받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번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토신이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안 나올지 알고 관리를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겨울철에도 톡신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톡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게끔 농가를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